여러분, 암치료 한번 받고 나면요. 병원보다 더 무서워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집 주방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다. 항암도 마쳤다는데 냉장고 문만 열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거 먹었다가 또 나빠지는 건 아니겠지? 저도 압니다. 그 불안한 마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뭘 치워야 하나요? 집에 있는 것들 다 버려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 버리자고 하면 너무 섭섭하죠? 먹는 즐거움이 남은 인생의 큰 기쁨인데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론적인 학술 이야기보다 암을 겪은 사람이 실제로 주방에서 정리한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실 법한 간장, 기름, 설탕, 밀가루 같은 것들 하나씩 보면서 이건 왜 문제인지 그 대신 뭘로 바꾸면 좋은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멀쩡한데요?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도 제가 대신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은지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얘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암 이후에 왜 식재료 선택이 중요한지를 짚고 그 다음 정리해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주방에서 무엇부터 바꿀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불안해서 시작하지만 끝날 땐 난 이제 뭘 하면 되는지 알겠다는 안도와 희망을 가지고 끝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것은 간장입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서 간장 사오실 때 어떻게 고르셨나요? 그냥 많이 보이는 거, 세일하는 거 집어오신 적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암 이후에는 이 간장병을 한 번만 뒤집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원재료명 때문입니다. 라벨을 보시면 이런 글자가 보일 때가 있어요. 탈지대두. 말은 그럴싸한데 쉽게 말하면 콩기름 다 짜고 남은 콩찌꺼기입니다. 영양의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껍질과 찌꺼기 위주로 여러 공정을 거쳐 간장처럼 만든 거죠. 암 이후에 몸 염증과 싸우고 해독하느라 바쁜 몸에는 이런 과도한 가공 원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여러분 편을 들어 드릴게요. 선생님, 우리 때는 이런 거 따져본 적도 없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네, 맞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몰라도 살았고 또 버티는 힘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암을 겪었다는 건 우리 몸이 이미 큰 전쟁을 한번 치렀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찌꺼기 음식보다 진짜 음식을 골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대장암 수술 받으신 김순자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도 처음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집에 간장이 3병이나 있는데 다 버려요? 아깝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요, 지금 당장 버리지 마세요. 대신 새로 살 때만 바꿔보시라고요. 그분은 그때부터 라벨을 보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어떤 게 탈지대두고 어떤 게 메주인지 헷갈려서 가게 앞에서 한참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웃분이 지나가시면서 알려주셨대요. 탈지대두 말고 메주라고 쓰인 거 찾으면 된다고요. 그날 생전 처음 한식 간장이라는 걸 집어 오셨대요. 집에 와서 맛을 보니까 예전 간장보다 좀 더 진하고 묵직한 느낌이더랍니다. 그래서 양을 반으로 줄였어요. 국 끓일 때도 한 숟가락 넣던 걸 반 숟가락만 넣고 대신 멸치랑 다시마를 좀 더 넣으셨대요. 그렇게 3개월 지나니까요. 속이 예전보다 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붓기도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덜 퉁퉁했다고 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능한 한 메주를 자연 발효해서 만든 한식 간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집에서 장독대 두고 장 담그던 그 원리 그대로 콩 자체를 발효한 간장이죠. 첨가물이 상대적으로 적고 몸이 알아볼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한식 간장은 일반 간장보다 염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기서 실천 팁이 하나 나옵니다. 탈지대두 간장은 새로 사지 않는다는 기준을 잡고 집에 남은 것은 있는 만큼만 쓰되
새로 살 때는 한식 간장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량은 예전의 반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숟가락 넣던 간장을 이제는 반 숟가락만 넣고 대신 파, 마늘, 멸치, 다시마 같은 자연 재료로 맛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간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몸이 느끼는 짠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간장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라벨을 한 번만 더 보고 탈지돼도 대신 매주 발효 간장을 그리고 양은 조금 줄이자는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찌꺼기 말고 진짜를 주네? 하고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해 볼 건 씨앗기름, 즉 식용유입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병에 고급 식물성 기름, 콜레스테롤 0이라고 써 있으면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한때는 식물성이 곧 건강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 기름들이 실제로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씨앗을 살짝 눌러서 기름을 짜는 수준이 아니라 화학 용매로 기름을 빼내고 다시 고온에서 여러 번 정제, 탈취, 표백을 거칩니다. 보기엔 깨끗한 노란색인데 그 과정에서 기름이 많이 산화되고 몸 안에서 염증을 잘 일으키는 형태로 변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씨앗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자체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몸 안에서 불씨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이 더 쉽게, 더 크게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암 이후의 몸은 이미 한 번 큰 염증과 전쟁을 치르고 난 몸입니다. 이런 몸에 굳이 매일매일 불씨 기름을 부어줄 필요는 없겠죠?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분이 계세요. 유방암을 이겨내신 이명숙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처음에 기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하세요. 왜냐면 평생 콩기름으로 요리를 해오셨거든요. 볶음도, 전도, 튀김도 다 콩기름이었어요. 근데 항암 끝나고 병원 영양사한테 씨앗 기름을 좀 줄여보시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엔 막막하셨대요. 그럼 뭘로 요리해요? 올리브유는 비싸고 라드는 옛날 음식 같고 그래도 일단 해보자 싶어서 마트에서 올리브유 작은 병 하나를 사오셨대요. 처음엔 샐러드에만 조금씩 뿌려 드셨어요. 그러다 계란 프라이 할 때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래요. 기름 냄새가 덜하고 계란이 더 고소하게 느껴졌다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랜만에 친구 집에 놀러가서 전 먹었는데요. 그 전이 너무 느끼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 순간 깨달으셨대요. 아, 내 몸이 바뀌고 있구나. 그분은 지금 집에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요리하세요. 샐러드엔 올리브유, 볶음엔 아보카도유, 계란 부칠 땐 코코넛 오일 조금.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가볍다고 하세요. 속도 편하고 염증 수치도 많이 내려갔답니다. 여기서 또 시청자 마음을 대신 말해줍니다. 선생님, 그럼 뭐 먹으라는 거예요? 기름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름이 문제라기보다 어떤 기름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암 이후에는 가능한 항가공 과정이 단순하고 몸의 염증을 덜 일으키는 기름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대안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라드, 기버터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나 살짝 데운 요리에, 아보카도 오일은 가벼운 볶음에, 코코넛 오일은 계란이나 볶음 요리에 조금, 라드와 기버터는 예전 우리 어머니들이 쓰던 방식대로 국, 볶음의 기본 기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에 기름을 새로 살 때만이라도 씨앗 기름 대신 이런 기름 중 하나를 선택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리할 핵심은 이겁니다. 씨앗 기름 사용 빈도와 양을 줄이고 엑스트라 버진 오일과 전통 지방으로 천천히 교체하자. 집에 있는 식용유를 오늘 당장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새로 사지만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방의 기름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곧 몸속 염증 환경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섭섭해하시는 파트, 참기름과 들기름 이야기입니다. 나물 무침, 비빔밥,
김 찍어 먹을 때 마지막에 한 방울 돌리는 그 고소한 향기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우리 밥상의 정서 같은 존재라서 이걸 손대자고 하면 마음부터 에이 그건 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많이 파는 참기름, 들기름은 대부분 깨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볶아서 기름을 짜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색도 진하고 향도 강하게 나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벤조피렌 같은 1급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암을 한번 겪은 몸, 다시 말하면 불씨 경험이 있는 몸에는 이런 요소를 가능한 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깨, 들깨가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원래 참깨와 들깨는 좋은 지방과 영양이 가득한 훌륭한 식재료예요. 다만 그 좋은 재료를 태우듯 볶고 높은 온도에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 위에서 오랫동안 고문당한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이 계세요. 대장선종을 여러 번 떼어내신 박영자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참기름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물 무칠 때도 참기름, 비빔밥에도 참기름, 국수 먹을 때도 참기름 한 바퀴. 그런데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이 자꾸 나오니까 선생님한테 뭘 줄여야 하는지 물어보셨대요.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혹시 참기름 많이 쓰세요? 그분이 깜짝 놀라셨대요.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랍니다. 참기름이 나쁜 게 아니라 고온으로 볶은 참기름을 다시 센 불에 달구는 조리법이 문제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분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대요. 나물 무칠 때 프라이팬에 참기름 두르고 볶았던 거, 찌개 끓일 때 참기름 넣고 끓였던 거, 다 그랬구나 싶으셨대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어요. 마트에 가서 냉압착 생들기름이라는 걸 처음 사오셨대요. 그리고 나물 무칠 때 이제는 볶지 않고 데친 나물 위에 마지막에 생들기름 한두 방울만 뿌리는 거예요. 비빔밥도 밥이 다 뜸 들인 뒤에 불 끄고 위에서 생참기름 한 바퀴 돌리고 비비는 거죠. 처음엔 향이 좀 약하게 느껴졌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은은한 맛에 익숙해지더랍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내시경 했을 때 용종이 하나도 안 나왔대요. 물론 기름만 바꿔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은 지금도 그 방법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암 이후에 제가 꼭 강조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참기름, 들기름을 센 불에 달구는 조리법은 이제 내려놓자는 것. 둘째, 가능하면 열을 거의 가하지 않고 짜낸 냉압착 생참기름, 생들기름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기름들은 강불이 아니라 불을 끈 뒤에 마지막에 향을 살짝 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빔밥을 비빌 때 미리 달궈진 팬에 참기름을 붓는 대신 밥 위에 나물 다 올리고 불을 끈 뒤에 생참기름을 한 바퀴 살짝. 데친 나물을 무칠 때 중간에 볶지 말고 마지막에 생들기름 한두 방울만. 이렇게만 바꿔도 발암물질 노출은 크게 줄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소한 맛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참기름, 들기름을 아예 끊자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사서 언제 어떻게 쓰느냐를 바꾸자는 거예요. 향은 살리고 불은 피하는 것. 이 작은 습관 변화 하나가 대장을 포함한 우리 몸 점막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탕, 단맛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제일 많이 걸리실 분도 있을 거예요. 식혜, 수정과 떡, 양갱,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더 달달한 게 당긴다는 분들 많으시죠? 암까지 겪었는데 이거마저 못 먹으면 너무 서럽다는 말도 많이 하십니다. 그 마음 저도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암 이후에는 이 단맛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은 암세포가 특히 좋아하는 에너지원이고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 몸에 염증과 스트레스가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간도 피곤해지고 면역세포들이 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달콤한 한 입이 몸 안에서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설탕이 장 안의 나쁜 세균에게 최고의 잔치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나쁜 세균들이 와 신난다 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좋은 세균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장벽이 약해지고 장에서 전신으로 염증 신호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암과 싸우는 몸에는 이게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겠죠?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세요. 식장암 수술 받으신 최덕분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단맛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커피도 믹스커피로 3잔, 간식으로 떡이나 빵, 저녁에는 과일도 꼭 단 것으로 골라 드셨어요. 수술 끝나고 퇴원할 때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설탕을 좀 줄여보세요. 그분은 속으로 생각하셨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근데 집에 와서 하루를 돌이켜보니까 아침 믹스커피에 설탕 2스푼, 점심 후 양갱 1개, 오후 커피 1잔, 저녁에 사과나 배 1개, 자기 전에 꿀물 1잔. 이렇게 세어보니까 설탕이 거의 하루에 50g은 넘게 들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줄여보기로 결심하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커피가 싱겁고 입에서 단맛이 안 돌아서 계속 뭔가 찾게 되고, 근데 2주차 넘어가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래요. 믹스커피 대신 아메리카노에 우유 조금만 넣고 양갱 대신 고구마 쪄서 먹고 꿀물 대신 그냥 물로 바꾸고 한 달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예전에 먹던 양갱을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달아서 반도 못 먹겠더랍니다.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 혀가 바뀌었구나. 그분은 지금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손주들 만날 때 떡 한 조각 같이 드시지만 예전처럼 매일 단 것을 찾지는 않으신대요. 몸도 가볍고 혈당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속이 편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단맛을 아예 끊자라고 하기보다 단맛의 양과 종류, 빈도를 조정하자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크림 잔뜩 케이크 대신 백설기, 증편처럼 단맛이 덜한 떡으로, 과자, 쿠키 대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고구마, 밤으로 설탕 듬뿍 들어간 음료 대신 물과 차로 하나씩 바꿔보는 겁니다. 알룰로스, 나항과 같은 감미료는 입맛을 낮추는 과정에서 잠깐 돕는 역할 정도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입맛 성형입니다. 우리의 혀는 생각보다 금방 바뀝니다. 2주에서 3주만 단맛을 의도적으로 줄여도 예전에 먹던 케이크와 과자가 너무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사과 한 조각, 군고구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혀의 기준점이 내려간 상태예요. 이 부분의 핵심은 오늘부터 설탕의 양과 횟수를 줄이고 점점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입맛을 다시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암의 먹이가 되는 설탕을 줄인다는 건 단지 한 가지 재료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 안 환경 전체를 바꾸는 큰 결정입니다. 처음엔 섭섭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훨씬 편하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려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밀가루입니다. 빵, 라면, 밀가루 전, 과자. 이미 우리 식탁 깊숙이 들어와 있죠? 이걸 어떻게 다 끊어요? 라는 말 제가 먼저 꺼내드릴게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0%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 이후에는 밀가루와 우리 몸, 특히 장의 관계를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장이 편안하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반대로 장이 자꾸 염증 상태에 있으면 면역 시스템 전체가 피곤해집니다. 암과 싸워야 하는 몸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밀가루 속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은 어떤 분들에게는 장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지방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발로 콩콩 밟고 지나가면 처음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씩 달아갑니다. 글루텐이 민감한 분들의 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안 좋을 수 있는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더 잘 스며드는 환경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위암 수술 받으신 정미숙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밀가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은 식빵에 잼 발라서, 점심은 짜장면이나 칼국수, 간식은 과자나 쿠키. 거의 하루 3끼 중에 2끼는 밀가루였대요. 수술 후에 회복이 더딘 걸 보고 영양사 선생님이 밀가루를 줄여보라고 권하셨대요. 그분은 처음엔 황당하셨답니다. 그럼 뭘 먹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대요. 밀가루가 나쁜 게 아니라 그분 장이 지금 약해진 상태에서 글루텐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2주만 밀가루 없이 지내보자고 하셨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아침은 밥에 계란, 나물, 김, 점심은 된장찌개에 밥, 간식은 고구마나 과일. 처음 3일은 입이 심심하고 뭔가 허전했대요. 빵이 너무 생각나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세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편하고 가스가 덜 차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더랍니다. 2주 끝나고 영양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한번 빵 먹어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식빵 한 조각 먹었는데 1시간 뒤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확 오더랍니다.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 몸이 밀가루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분은 지금 완전히 밀가루를 끊은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신대요. 손주들이 오면 같이 피자 한 조각, 친구들 만나면 칼국수 한 그릇. 그 정도는 괜찮더래요. 대신 평소엔 쌀밥, 계란, 고기, 채소 위주로 드시고 간식도 밀가루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몸무게도 안정되고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장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암을 한번 겪었다는 건 우리 몸이 이미 큰 싸움을 한번 치렀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면역의 본부인 장을 가능한 한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향은 밀가루 완전 금지가 아니라 밀가루 중심이었던 식사를 서서히 내려놓자는 겁니다. 아침 빵과 커피를 밥, 계란, 김, 나물로, 과자 간식을 견과류와 과일로, 밀가루 전을 아몬드 가루, 타피오카 가루 섞은 전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요즘은 글루텐 없는 재료도 많습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몇 번 해보면 이렇게 먹어도 괜찮네? 하는 적응이 금방 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먹는 것들 중에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빵, 라면, 과자 먹는 날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장이 느끼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밀가루를 악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면역의 70%가 모여있는 장을 위해 밀가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보자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속이 덜 더부룩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곧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이자 우리 몸이 재발과 싸울 힘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암 경험 후 주방에서 정리한 5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간장의 탈지대두, 씨앗기름,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열 방식, 설탕, 밀가루까지.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아니, 그러면 나보고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다 버리세요가 아니라 내 주방에 무엇을 어떻게 조금씩 바꿀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간장 라벨을 한 번 더 보는 것, 씨앗 기름을 새로 사지 않는 것, 참기름을 불에서 내리는 것, 설탕 등 음료를 하루 한 번만 참아보는 것, 빵 먹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 줄이는 것. 이 중에서 오늘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암을 겪었다는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버티고 이겨내셨다는 건 누구보다 강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강함을 우리 몸을 지키는 선택에 조금만 더 써보자는 거예요. 주방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내 몸과 면역을 응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 결혼식도 보셔야 하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다니셔야죠. 그 길을 함께 가는데 오늘 나눈 이 5가지 정리가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1년 뒤 대장 내시경 결과도 몸 상태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영상 보신 뒤에 주방문 한번 열어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것부터 정리해 볼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가족, 친구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우리 혼자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는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